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네, 오늘 시험 잘 마무리하고 내일도 시험을 잘 보고 진짜로 잘 마무리해야 그 다음 주가 편하겠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내일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일 시험에서 지금 다들 아마 잘 정리하고 있을 텐데 혹시나 싶어서 영역별로 해서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쓱 보시고 자신 있는 부분들은 좀 넘겨서 봐도 되고요. 배속으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마킹 해줄 테니까 단원별로 필요한 부분만 봐도 괜찮아요. 그 다음 뭐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도 괜찮고 네, 그냥 이렇게 쓱 졸리겠지? 자, 오늘 제가 이제 국어의 역사성부터 4-2단원, 그 다음에 6-1단원, 그 다음에 9-1단원 각각 설명 들어갈 거예요. 잘 보시고, 잘 들어두시고, 필요한 것들 잘 캐치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억 안 나는 것들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둡시다. 자, 국어의 역사성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중세국어 쪽 보는 부분이에요. 중세국어 언제부터인지 알죠? 중세국어는 언제부터? 기억해 둡시다. 중세국어는 고려 건국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임진왜란까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쵸? 근데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은 고려 건국 때부터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중간으로 쪼개지죠. 훈민정음 창제를 기점으로 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부터를 우리가 후기 중세국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건 여기예요. 전기 중세국어는 별로 안 배워요. 이 부분은 거의 안 배우는 부분이고 후기 중세국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세국어 기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각각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들 웬만하면 후기 중세국어다.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별거 없어요. 자, 의문 측면에서는 몇 가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실은 우리가 이 의문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때 당시 사용하던 의문하고 지금 의문이 다를 텐데 그때 당시는 표음주의로 표기를 했고 그러니까 주로 표음주의 위주의 표기를 했고 지금 우리는 표의주의하고 표음주의를 섞어서 쓰죠. 이거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그때 아마 그때 발음이 이랬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몇 가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죠. 그쵸? 우리가 훈민정음 서문에서 온 건 대표적으로 아래아가 있을 거고 제일 나중에 없어졌지만 아래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이 있을 거예요. 물론 반치음이나 옛이응도 사라졌죠. 이런 의문들은 다 사라진 의문. 사실 순경은 비읍은 연서라서 글자 운용법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실제로 사용됐던 의문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 같은 경우에도 요 안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두자음군은 초성에서 합용명서,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문을 사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두자음군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종성에서만 있는 거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을 거고 의문 측면에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문법 측면에서는 자 문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텐데 조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쵸? 조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 주격조사 기억나죠? 주격조사는 세 가지 세트가 있었죠. 제로 주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실제로 이때 주격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가가 없다는 거예요. 주격조사 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데 좀 더 빡빡하게 공부해둔 사람은 아마 지금 얘기하면 다 기억날 거예요. 훈민정음 서문에서는 얘네 두 개만 쓰죠. 훈민정음 서문에서 얘네 두 개 쓰고 있는 거는 여기에 맨 처음에는 나란 말싸미 할 때 말, 쌈 플러스 이 이거 이어적기에서 말, 쌈이로 나오는 거 기억나죠? 이런 게 바로 기억나야 된다고. 그 다음에 놈이 이런 거 놈 플러스 이 그 다음 백성이 아 이거였구나 이런 형태로 기억이 나줘야죠. 이런 애들은 이어적기가 됐지만 백성이 같은 경우는 이어적기가 될 이유가 없죠. 왜? 백성이가 왜 이어적기가 돼? 받침이 있잖아. 자, 잘 안 보이겠지만 원래 백성의 여기는 예기응이에요. 예디응. 그 다음에 요 2로 돼 있던 부분은 배, 홀베이셔도의 배하고 네, 이를 위하여. 물론 이 배나 네는 당시에는 바이, 나이 이렇게 읽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예디응, 여기 제로 주격은 훈민정음 서문에는 없어요. 불휘에만 있었을 거라는 거. 그거 아마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있는 주격조사 말고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뭐 부사격조사 이런 애들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할 때 에는 비교 부사격조사였다. 그 다음에 을과 를로 지금은 쓰이고 있는
목적격 조사가 이때는 알과 랄도 있었다. 이거 모음조화, 양성 모음에 따라서 음성 모음에 따라서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모음조화가 굉장히 잘 지켜졌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모음조화 지금도 까먹은 사람들 없죠? 모음조화는 각 음절들의 모음만 보면 돼요. 아래 아가 들어있거나 아가 들어있거나 오가 들어있으면 양성, 이것과 세트로 으, 어, 우가 음성, 이렇게 묶이면 양성, 이렇게 묶이면 음성.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있을까? 묘, 산이죠. 산의 옛말. 자, 이 묘에다가 목적격 조사를 붙인다 그러면 플러스 릴이 올까요? 랄이 올까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아니, 고민은 해야지. 자, 여기 오 있잖아. 오. 양성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릴이 아니고 랄이 와야죠. 양성은 양성끼리.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묘, 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표기 측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표기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거 나와야지. 뭐 나와야 돼? 이어적기 표기. 이어적기가 표음주의적 표기인 것도 기억해 두세요. 소리를 나타내는데 주력한 거예요. 훈민정음 서문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그때는 사람들이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게 당연한 거였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알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팔종성법. 받침을 7개만 쓰고 있었다. 사실 이것도 발음 때문에 그래요. 발음이 8개밖에 안 나거든, 받침에서. 초성에서는 모든 소리가 발음이 나는데 종성에서는 8가지 소리밖에 발음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 때는 그냥 초성이 종성하고 같은 소리라는 것만 생각하고 만드셨어요. 근데 이 종성 자리에 있던 게 초성으로 가면 소리가 나긴 하지만 종성 자체에서 발음되는 건 8개밖에 없구나 라는 걸 후대 사람들이 쓰면서 알게 된 거지, 쓰면서. 그래서 용비어천가 2장에는 이게 아닌 게 나오죠. 용비어천가 부분에 팔종성법에 해당 사항 없는 곧이란 단어 기억나죠? 이런 단어들은 훅훅 기억나줘야 돼요. 자, 표기 측면에서는 이 2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음운 변동이나 이런 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내용 보면서 정리합시다. 그 다음 어휘 측면에서 요거는 그냥 개념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한자어와 우리말이 싸우기 시작해요. 이때 싸우기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전에도 이미 싸웠는데 사실 우리말은 그때부터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한자가 성장 중, 우리말은 다행히 떨어지는 중. 그 다음 또 한 가지 특징, 외래어가 유입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외래어는 영어 아니죠. 뭐 몽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런 데서, 여진 이런 데서 들어온 말들이 나름 유행하고 있었다.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할 건데 뒤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그냥 간단한 개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그 다음번에는 뭘 보냐? 바로 훈민정음 서문 봐야지. 순서상으로는 용비어천가를 먼저 보는 게 맞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훈민정음 서문을 먼저 보는 이유는 요게 교과서에 먼저 실려 있는 거라서 그렇죠. 가봅시다. 자, 쭉 갈 거예요. 현대어로 해석하는 부분도 같이 갈 건데 현대어 해석이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거랑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 해석을 기준으로 가세요. 세종 알죠? 세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 자체는 세종 사후였다. 돌아가신 다음이었다. 왜냐면 이건 묘호라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 다음 어제라고 붙여 있는데 엉쟁 아니고 어제죠. 어제는 임금이 직접 만들었다. 어자가 임금 어자예요. 그 다음 훈민정음은 이놈의 이름이죠. 요 전체가 서문이에요. 서문. 훈민정음은 책의 서문. 자, 요 밑에 조심하실 게 있죠. 알고 계시다시피 세종이라고 읽었는데 여기 있는, 조금 키워볼까요? 내가 폰트 제대로 해놨어. 묶여있나 보다. 커져라! 아니, 그런 거 말고 커지라고. 그래. 자,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제가 이제 글자 폰트를 제대로 썼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들에서도 사실 티가 잘 안 나요. 이게 예디응이. 여기는 그냥 이응이고 여기는 예디응. 이 꼭지 보이죠? 이 꼭지가 있는 것 자체가 예디응이라는 티가 나는 거예요. 이 예디응이 있어야 이응 발음을 해요. 아니면 발음하지 않아요. 잠깐만. 예디응이 있는 것만 발음하는 거고요. 예디응이 있지 않으면 발음하지 않습니다.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형식종성이라고 불러요. 이 형식종성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특징이죠. 여러분들은 그다지 크게 강조는 안 하셨는데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한자의 이상적인 소리를 훈민정음으로 적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해 두세요.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썼고요. 여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인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여기 있는 이응들 세종의
요거는 빼고 종은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고 이거 안 들어가고 이거 안 들어가고 그 다음 훈민정 얘는 들어가죠. 예디응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여린이에 쓴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동국정우 시간짬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바로 들어갑니다. 본문부터. 나랏 앞에 왼쪽에 있는 이 점들은 우리가 흔히 방점이라고 부르는 점이죠. 성조라고 해서 높낮이에요. 다른 거 아니야. 길이 이런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긴 2개짜리 그러니까 그 상성이라고 불리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장음이 되긴 해요. 긴 소리가. 그런데 그건 현대국어에서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높낮이만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갑시다. 나라의 요 시옷은 관형격 조사입니다. 관형격 조사의 형태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따로 빼서 갑시다. 관형격 조사는 네 시옷과 그 다음에 에와 의가 있죠. 자, 얘는 어디다 써요? 무정물에 씁니다. 나랏은 무정물이라서 쓴 겁니다. 무정물 사람 아닌 거, 동물 아닌 거. 그 다음에 의는 유정물에 쓰는 겁니다. 유정물인데 이게 2개로 있는 이유는 어디에 따라서 아래하는 양성, 여기 의는 음성이니까 모음조화에 따라서 구분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다면 이를테면 문자 있으면 문자 하고 나서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뭐가 붙겠어요? 무정물이잖아. 그러니까 시옷이 붙어요. 그 다음에 사람 이러면 사람 얘는 양성이잖아. 그러니까 애가 붙고 플러스 애가 붙고 이어적게 하게 되니까 사라매가 되겠네. 물론 이 사람은 이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될 거란 얘기예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말삼 의미 축소된 단어 기억하죠? 둔귀에 둔귀이라고 쓴 것도 역시 동국정우 시간짜는 표기고요. 에는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하죠. 자, 비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야. 뭐 이런 얘기야.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거 이어적기 아닌 걸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사실 근데 앞에 있는 둔귀에도 그렇게 따지면 이어적기 아니에요. 도 이어적기가 아니고요.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거 끊어적기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끊어적기로 설명했으니까 끊어적기로 확인하고 갑시다. 문자와로 얘도 부사격 조사. 문자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자, 이때 문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 한자는 문자였고 한글은 문자가 아니에요. 언문, 암클 이렇게 불렀으니까. 자, 얘는 한자입니다. 서르 역시 중요한 단어 서르는 나중에 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원순모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서르가 서로로 바뀌면서 얘 음성으로 맞았죠. 근데 얘는 음성과 양성이 됐으니까 모음조합 파괴다 이렇게도 얘기해줘. 파괴, 모음조합 파괴된. 현대국어에서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이때 파괴된 게 아니라.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띠. 자, 사마띠의 시옷은 원래는 치읓이었을 거예요. 이게 시옷으로 표기되는 건 받침이었으니까. 그래서 찰종성법이고요. 아니할세 리을세는 이거 나중에 용벼천가에도 나오죠. 멈할세 이런 낙이 나오죠. 멈하니. 여러분들 해석에는 아마 아니하여서 뭐 이렇게 해석했을 텐데 자, 멈하여서 멈하니 이거 전부 다 원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연결어미입니다. 연결어미. 종결어미예요. 연결어미예요. 그러니까 어말어미 중에서 연결어미인 거예요. 자, 이런 전차라는 단어는 소멸된 단어죠. 이유라는 뜻이고요. 이 얘기는 앞에 있는 이 얘기죠. 이 앞문장을 전체를 받는 거죠. 이런 어린, 알죠? 의미가 이동한 단어.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었습니다. 백성이, 자, 백성이, 자, 여기 예디응이고요. 자, 백성이 주격조사 사용되었습니다. 니르고저, 이거 3개 나오죠. 니가 나중에 이르다로 바뀌는 건 두음법칙이 진행이 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두음법칙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 자, 홀빼이셔도 홀에 여기 어린이읒입니다. 따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건 아니고요. 뒤에 있는 소리를 된 소리로 만드는 부호나 혹은 끊어서 표시하는 부호라고 얘기해요. 배 해석할 때 어떻게 하세요? 바가. 얘가 의존명사, 얘가 주격조사. 2개가 합쳐져서 빼가 된 거예요. 있어도 마침내 뜻을 중요한 단어죠. 비읍, 디귿, 뜻
플러스 을이죠. 자,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여러 번 들어서 아마 귀에 인이 박힐 정도일 거예요. 비읍, 디귿, 합용병설을 초성했었으니까 어두저음근, 그 다음 의하고 을을 마치 붙고 썼으니까 모음조화, 그리고 마지막 이걸 뜨들이라고 썼으니까 이어적기까지 세 가지 확인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싫어. 이거 여러분들 학교 학습지 해석에는 빼버렸어요. 뜻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해석해버려서 빼버렸거든요. 그런데 보통 능히 뭐 이 정도로 해석하긴 해요. 빼도 별로 상관없고. 그 다음 펴디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이 D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G로 바뀌죠. D가 G로 바뀌면 네, 국외음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국외음화 역시 진행 안 된 거예요. 그 다음 못하다니까 요거 나중에 이제 시옷으로 바뀌는 건 나중에 얘기고, 할 여기에서 여린이도 한 번 더 쓰입니다. 여린이 여기도 쓰였고 여기 또 쓰이죠. 자, 얘는 보통 끊어주는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놈이 이어적기죠. 놈 플러스 이 또 확인하셔야 되고, 놈이라는 단어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축소된 단어죠. 사람에서 남자의 비칭으로 바뀌었죠. 한이라 중요한 단어 있는 사람 없죠? 많다는 뜻이야. 자, 이때 내는 누구? 세종도양. 세종대왕께서 나 플러스 2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나 플러스 2의 형태가 하도 굳어져서 쓰이다 보니까 내가 된 거고, 여기에 플러스 주격조사 가가 쓰인 거죠. 중세국어 형태로 보면 주격조사가 몇 번 쓰인 거야? 2번 쓰인 거야. 자, 이를 위하여, 이때 이는 뭐야? 지시어. 여기 있는 못할 놈이 많은 바로 이것들을, 이 백성들을 위하여 여기 위, 이응 발음하지 않는 겁니다. 형식종성이에요. 자, 어여삐 너기, 어여삐 중요한 단어죠. 아까 있었던 어린하고 같은 형태죠. 이 두 개는 같이 봐야지. 묶어줄까요? 어린과 어여삐 두 개 맞지? 네,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들었다. 이동한 단어지. 어여삐는 불쌍하다, 가엾다 해서 현대국어에서는 예쁘다로 바뀌었지. 자, 가엾게 여겨의 뜻인데 여겨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아까 있던 두음법칙 니르고자고 똑같죠. 여러분들 거는 생각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의역한 거예요. 자, 새로 물로 변합니다. 원순모음화 진행된 거예요. 자, 여듭 현재 같은 경우 8이 될 거고, 별다른 음변동 얘기 안 합니다. 이럴 때는 짜랄, 가끔 요거 나오더라고요. 짜 다음에 랄 나오는 건 모음 좋아요. 짜예요. 여기 이응 발음 안 하는 거. 맹가노니, 맹갈다 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요거 이제 문법에서 많이 설명하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갑시다. 만드니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높임 같은 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설명하는데 뭐 만드시니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이때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들. 뭐 모든 사람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사람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백성이란 얘기죠. 자, 해연은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여금. 이게 현대국어에서 현대국어 해석으로 문제를 내실까 싶긴 한데, 이때 사람으로 그러면 의로가 부사격 조사인 것도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조사가 여러분들이 격조사, 보조사, 의존명사 뭐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자, 수비가 쉽게 이런 뜻이었고요. 쉽게가 여기 순경은 비읍 사용된 거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니견은 익혀가 되죠. 익혀. 얘도 두음법칙 얘기네. 날로, 날마다, 수매는 어떻게 돼요? 중요한 단어죠. 비읍, 시옷, 쓰다에 플러스 플러스 에가 되죠. 얘도 부사격 조사예요. 원인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얘는. 그 다음 얘는 어간일 거고, 얘가 바로 뭐예요? 명사형 어미예요. 명사형 어미는 명사는 아니고, 명사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일 수 있게, 사실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던 명사절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사절. 그러니까 수음에, 쓰음에가 되는 거고요. 의하고 우가 만나면 요 의 탈락하면서 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비읍, 시옷, 수매가 되는 거고요. 얘 아까 뭐랑 똑같아요? 뜨드라고 똑같아요. 나오는 게 똑같아. 뜨드라고 똑같이 어두자음군,
우, 에니까, 어니까 얘는 모음조화. 그 다음에 이어적기까지. 세 가지가 똑같아요. 그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뼈난 키, 뼈난 키. 왜 이렇게 썼겠어? 뼈난. 이게 동국정시 한자를 해서 당시 소리에 가장 가깝게 쓴 거야. 어디 소리에? 중국 소리야. 우리나라 소리 아니야. 하고저 할. 여기도 끊어져 있죠. 여기도 여린 히읗 쓰고 있는 거예요. 하고저 할. 따라민이라. 요 단어도 중요한데 따라민이라는 시옷 디귿 따람. 이때 시옷 디귿은 보통 합영병서이긴 한데 어두잠구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된 소리를 낼 때 시옷이 앞에 붙어 있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고요. 따람 플러스 인이라인데 인이라가 이다의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 형태예요. 알죠 이거? 서술격 조사. 그 다음에 요 해석이 여러분들 학교랑 또 다른 거. 씀에가 그냥 씀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쓰는데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이래서 굳이 여기다가 네 의존명사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의존명사. 애도 없구나. 그냥 쓰는데 요거 의존명사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요 의존명사는 여기 이 전체 지문에서 한 번 더 있다 그러면 아까 있었던 바 있죠. 이렇게 의존명사라고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뭐 여기 난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해석이 날마다로 해석도 있거든요. 날마다 그랬을 때 이 마다도 역시 마찬가지 보조사로 해석하는. 체언 뒤에 붙어있으면 웬만하면 조사야. 체언 뒤에 어미 안 붙어. 물론 어간 뒤에는 당연히 어미가 와. 어미 뒤에는 보조사가 올 수 있어. 근데 어간 뒤에 보조사가 오는 경우는 없어. 그건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했네. 요거 대명사라고. 일할. 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합용명서 같은 경우에 여기 두 개 나오거든요. 뜨들을 하고 숨에. 근데 뜨들 같은 경우에 비읍, 이걸로 하지 말자. 안 보인다. 비읍, 디귿, 뜻 플러스 을 이래서 만약에 뜨들이 되었다. 이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그냥 뜨들이라고 발음하지만 여기 있는 비읍, 디귿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가 다 발음되는 거예요. 현대국어엔 이런 거 안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 잘 해석해서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자 정신들은 알죠? 정신, 훈민정음의 창제정신. 정신 어딨어? 둔기계 나라에서 아이고 이걸로 하네요. 자 둔기계 나라에서 뭐 나와요? 이게 왜 안 돼? 둔기계 나라에서 자주정신. 그 다음에 어엿비너교에서 애민정신. 그 다음에 쉽게 역해서 쓰면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실용정신.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되고. 당연한 거잖아.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겠는데 자꾸 혹시나야. 해여에서 하여금이라서 시키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 여기에 해여가 실제로는 사동전미사 이가 붙어 있다고 해요. 하다 플러스 이 플러스 여거든. 여기 이응 하나도 사동접사라고 하는데 요거 사동전미사예요. 이게 다음 시험 범위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사동의 표시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문변동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끝낼게요. 넘어갈게요. 의문변동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의문변동이 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 의문변동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 뭐 있어요? 두음법칙, 그 다음에 국외음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자, 국외음, 원소모음화. 미안. 자, 대본을 안 써놨더니 그러네. 자, 두음법칙, 국외음화, 원소모음화 이렇게 세 가지가 안 되는 건데 두음법칙은 아까 얘기했죠. 니르고저, 그 다음에 너겨, 니겨. 보여요? 이걸로 표시할까요? 니르고저, 너겨, 니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국외음화는 어디에 있어요? 펴디.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사마띠 같은 경우에 D도 나중에 G로 바뀌어요. 이건 사실 둘 다 어미라서 어미 D가 G로 바뀌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원순모음화는 어디 있어요? 사실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기 잘 안 하긴 하는데 서르를 여러분들 학교는 분명히 했으니까 확인하시고 확실한 건 스물.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음변동 되지 않은 거 3개. 그 다음에 의미 기억하죠? 자, 말쌈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놈 어딨냐? 못할 놈이의 놈.
이게 의미 축소된 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이동한 거, 자 어린, 또 하나는 어엿비, 여기서 아까 체크했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둡시다. 그 다음 이거보다 조금 전문어인 용비어천가 2장을 보도록 할게요. 용비어천가 2장은 사실은 이 용비어천가 2장은 한자가 없어요. 완전 다 우리말이야. 불휘, 뿌리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 해석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뿌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는 얘기야? 제로주격. 세미하고 같이 묶어줘야 돼요. 세미는 셈 플러스 2가 되죠. 얘는 받침이 있으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주격조사, 제로주격, 2의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 깊은 똑같죠. 이어적기 표기 별거 없어요. 남간 조심해야죠. 남, 기역 플러스 안. 모음조화 잊지 마세요. 기역 고경체연이고, 여기 물은 물 플러스 은. 모음조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얘는 원순모음화의 사례로 나올 거고요. 바람에 가말에 두 개 똑같은 사례죠. 바람 플러스 에 부사격조사, 얘도 가말 플러스 에 부사격조사. 모음조화 지켜지고 있고 이어적기 되고 있죠. 아니 밀세 그칠세 리을세 나오죠. 하니 뭐 이렇게 해석하는 연결어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어진 문장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곧 나왔습니다. 받침 지읒은 후민점 서문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받침 지읒은 우리 흔히 이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요. 그때는 없었는데 후민점 서문에서는 팔종성으로 넘어가면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자, 곧 듀코, 듀타가 조타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어는 의미가 바뀐 게 아니라 듀타가 조타로 바뀐 건 음운 변동이에요. 이거 뭐죠? 구개어마죠.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네. 듀는 디귿 플러스 반모음 2 플러스 5예요. 이 반모음 2 때문에 구개어마 되는 거예요. 자, 듀코 여름, 여긴 따로 가야 되겠다. 여름 조심해야 돼. 열다라는 단어에 음이 붙은 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 음은 명사형 어미 아니고 명사 파생 전미사야. 이거 뭐랑 비교해 둬야 되냐면, 혹시 문제로 내주실 수도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여름이란 단어는 열다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들어간 단어 있었죠. 수멜, 비읍, 시옷, 스 플러스 음은 뭐가 되었어요? 명사 아니고 명사형이 되면서 이 단어는 명사절이 된 거죠. 날마다 쓰다라는 문장이 씀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개념인 거야. 이 명사 파생 전미사하고 명사형 어미가 이때는 형태가 달랐거든요. 현대국어에서는 똑같아요. 자, 봐봐. 이를테면 살다에 플러스 또는 미음이니까 얘는 삼 되잖아. 삼. 이때는 명파접이야. 명사 파생 전미사. 얘 명사잖아. 그런데 먹다에 음 붙으면 먹음이죠. 얘는 명사형이네. 자, 하나니 앞에도 나와있던 거죠. 많으니 뭐 이런 뜻이고요. 여기 있는 나는 현재형함이에요. 현재 시제 선어말이. 이것도 다음 시험법이죠. 다음 시험법이. 현대국어에서는 한다 뭐 이렇게 쓰는 니은 또는 는으로 쓰는 현재 시제 선어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칠세까지는 얘도 똑같고요. 구조가 내히 알고 있죠. 내 히읗 플러스 2가 되죠. 여기 히읗은 히읗 종성체현. 얘는 웬만하면 다 나와요. 만약에 내 플러스 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과. 여기 싹 히읗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인 거 확인하시고. 자, 내 가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주격조사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루어져서 뭐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잖아. 이뤄. 발아래, 요 형태가, 이 발아래가 사실은 여기 있던 가말의 바람에 하고 발아래가 구조는 똑같아요. 바랄 플러스 애니까. 얘는 바람 플러스였고 얘는 바랄 플러스야. 똑같아, 구조가. 그런데 요 애가 역할이 좀 다르죠. 요 두 개는 원인임을 나타내고 여기는 장소. 우리가 저소부사격조사라고 해요.
자, 가나니 여기 나도 여기 나랑 똑같은 나가 되고요. 간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해석 되시나요? 자, 요 용벼천가는 한자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게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고 다른 데는 별로 없으니까 이거 하나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역 고경체언하고 히읗 종성체언하고 이거 이제 둘이 혼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따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봐두시고 정리 잘 해두셔야 될 거고요. 이 두 개가 구조가 똑같은데 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6-1 도요새에 관한 명상 들어갑니다. 자,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 두 번째 단원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기본 개념 설명하고 갈게요. 갈래는 현대소설이고요. 뭐 환경소설이나 생태소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생태 부분이라서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배경은 기본적으로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산업화죠. 이 산업화 사회가 환경을 되게 볼모로 잡고 있어서 이 산업화 시대가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동진강 하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동진강 하구라는 공간은 가상적 공간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모델이 어디냐면 낙동강 부분이에요. 동진강이라는 강이 우리나라에 있긴 있습니다. 김제시 쪽에 있는데 전북에 있는데 그 동네하고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강원도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통천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동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 위치적 배경은 속초 쪽 배경 정도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진강은 낙동강하고 좀 유사한 그 다음에 공업단지 들어있고 이런 느낌은 낙동강이랑 좀 비슷하니까 좀 섞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가 작가가 이제 배경으로 만들어 넣은 거죠. 자, 시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내면은 잘 나타낼 수 있지만 정작 찐 주인공이라고 보이는 병국이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추측밖에 못하는 거죠. 일부러 그런 효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다시피 이게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병식이 시점이고요. 2부는 병국이 시점. 그 다음에 3부가 나, 즉 아버지 시점이고요. 여기가 전부 나죠. 나는 1인칭 시점들이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4부가 종합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돼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병식이는 시작하면서 형은 왜 그 모양일까? 아빠는 무기력해. 뭐 이런 느낌이고요. 병국이는 내가 나름 의미를 갖고 살아봤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왜냐면 시국 사건에 연루돼서 좋은 대학 갔는데 똘똘한 놈인데 근데 잘 안 됐죠. 아버지가 사실은 여기 나온 아버지가 병국이랑 좀 유사한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족이 한 명 더 있죠. 어머니가 병식이랑 좀 유사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네,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환경오염에 대한 고발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향민들에 대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하나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죠. 요거 부별로 시점이 변화한다라는 거. 시점 변화, 뭐 서술자 변화 등등 비슷한 얘기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틀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잘 따져보시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등장하는 부분은 역순행적 구성인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쵸? 역순행적 구성으로 진행되면서 회상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 사실 나 이거 다 한 번 했다? 네, 녹화가 안 돼가지고, 네, 녹음은 됐는데 녹화가 안 돼서 다 날려버린 관계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새벽 5시에요. 죽겠다, 아주. 자, 우리 6-1. 자, 첫 번째 부분부터 부분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앞부분에 줄거리가 먼저 등장했는데 이 앞부분의 줄거리는 병식이 병국이 얘기 끝나고 아버지 얘기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여기 정착하게 되었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동전 2개 받고 막 나갔다 오라는 둥. 엄마는 되게 이 아빠를 되게 뭐랄까 별로인 인간 뭐 이렇게 취급해요. 자, 이 앞부분의 줄거리가 쭉 나오면서 과거도 좀 등장하죠. 이 아버지는 과거에 애인이랑 가족을 다 북한에도 놓고 남한에 정착하게 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우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아버지의 회상은 이 동진강이 있는 이곳에 정착했을 때 얘기예요. 처음에 정착했을 때
도요새들을 바라보면서 뭐 했었어요? 아, 제가 내 친구고, 내 가족이고, 애인이고, 그런데 해서 쟤랑 자꾸 얘기하고 이걸 보면서 위로받고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도요새가 안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 관심, 그런 마음마저도 슬슬 없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쭉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이 회상이 끝날 무렵 때쯤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자, 페이지 2번째로 넘어갑시다. 장교와 사병. 장교는 중이었고 사병이 둘이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김병국이네 집이죠? 이렇게 묻는 순간 이 아버지가 덜컹하죠.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둘이 찾아오는 것을 계기로 작년 일이 떠오릅니다. 작년에 노묵과장이, 석유공장 노묵과장이 청년 3명하고, 어깨 떡 벌어진 청년 3명하고 같이 우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죠. 굉장히 함부로 대했었고 이 사람은 신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 노묵과장이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노묵과장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경제가 되게 중요해요. 경제 발전. 당시 정치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좀 이렇게, 야, 그런 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기지? 왜 그런 것까지 그래? 이런 느낌들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 그 다음에 노동 환경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시작한 게 60년대부터인데 60년대에 출발했는데 사람들이 한 10년쯤 되고 나니까 70년대쯤 되고 나니까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문제의식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한 거죠. 병국이는 거기에서도 좀 큰 거고요. 그래서 병국이가 진정서 내고 했던 부분들을 지난 여름에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는 비슷하게 누가 또 찾아온 거니까 회상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 회상이 끝나고 중이와 함께 차를 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면서 중이에게 나도 군인이었소. 지금 다쳐서 연금 받고 있는 군인이다 그랬더니 중이가 상사님이시군요 하고 이제 친한 척 하잖아. 분위기 좋아지는데 이제 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중이하고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바다 얘기하죠. 바다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 전에 지나가던 공단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공단 배경 묘사하는데 공단 묘사하는 부분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 산업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아버지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동행하다가 바다 얘기 나오면서 병국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데, 물론 초점이 병국이의 그 원대한 꿈 뭐 이런 거에서 맞춰져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이게 서술자가 즉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어린 시절에 병국이가 나눴던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겠어요? 고향 얘기예요. 금강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금강산 온갖 지명들 다 외우고 있고, 지도 봐서 외운 거예요. 가서 외운 거 아니야. 거기 있긴 했지만 그게 그리워서 나중에 지도 보다가 외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고향에 같은 듯한 그 고향에 대한 얘기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하잖아. 병국이가 닐스의 이상한 여행. 동화잖아, 동화. 동화에서처럼 우리가 조그매져서 기러기 타고 날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만 갈 거예요? 아니야, 너도 데리고 갔지. 뭐 이런 고향 얘기하면서 아버지 되게 신나하거든. 이 동화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통일해서 이 아버지가 가는 일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 얘기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 회상이 끝날 때쯤에서 부대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병국이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겁나 혼내죠. 이유는 윤소령한테 혼나지 않았음에 해서. 자, 여기서 만난 윤소령은 앞에서 중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이고 나름 상식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병국이 똘똘한 청년이더라 이런 것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근데 뒤에 얘기하는 거 보면 윤소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보예요. 안보.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유수의 산업단지들이 모여있는데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적들과 싸우고 있는 중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실 뭐가 오버랩 되냐면 이 윤소령이라는 사람이랑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노묵과장 있잖아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달라요. 이 사람은 경제발전이었고 이 사람은 안보예요. 하지만 둘 다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노묵과장이 훨씬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윤소령도 윤소령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소령도 안보 이외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여기서 도요새 나오면
둘 다 뭐 그냥 철새인데 뭐 이런 느낌이죠. 병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부대에서 나옵니다. 서약서 쓰고 나왔을 때 이 병국이랑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보면 아까 혼냈던 게 진심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병국이가 하는 일에 관심을 막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배고프냐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 병국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한테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꺼내잖아요. 사실 이 집안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병국이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사실 이 사람들은 도요새랑 되게 비슷해요. 그 다음 어머니하고 병식이는 네, 시대에 잘 적응한, 산업화에 잘 적응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작가는 그런 것들도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각각의 도요새가 의미하는 바들 기억나시죠? 아버지에게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될 거고요. 병국이에게는 사실 병국이가 진짜 주인공이거든요. 병국이에 대해서는 병국이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뭐 자유로운, 자기를 투영하는 대상이에요. 자유롭게 날아가는 대상. 병식이한테는 진짜로 네, 그냥 돈벌이 수단이고요. 병식이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일탈이고 돈이 되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느낌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물의 위주까지 쭉 진행을 해보시면, 정리를 해보시면 괜찮지 싶어요.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 자,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 그 환경에 관한 이야기라서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랑 연결이 좀 되거든요. 물론 성북동 비둘기는 이 시 자체가 환경에서 파괴당한 환경의 그 피해인 그 자연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성북동 비둘기가 또는 소외된 도시인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걸 두 개를 엮어서 보게 되면 성북동 비둘기는 자연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북동 비둘기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도요새랑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환경에 피해를 받은 도요새랑 마찬가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용 정리해봅시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얘는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터전 개발된 거야.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이 번지는 자연인 거죠. 이 성북동 비둘기는 도요새랑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돌 깨는 산울림 부정적이죠. 여기서는 산업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가슴에 금이 갔다 상처 입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요새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 혹은 오염 때문에 죽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 긍정적이죠. 하느님의 광장도 긍정적, 새파란 아침 하늘도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돌았대. 이런 좋은 공간인 거예요.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 이때 메마른 골짜기는 개발되어 버린 웅포리, 유흥가가 된 웅포리 이런 데랑 똑같은 관념인 거지.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이 널찍한 마당은 자연이고요.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요. 채석장 포성, 돌 깨는 산울림 같죠. 이게 이제 산업화의 흔적들인 거지. 똑같이 그렇게 봐도 돼요. 산업화라고.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피난이란 단어도 굉장히 부정적이죠.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이런 게 이제 해석하기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이 구공탄 굴뚝 연기는 보통 서민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완전 개발되기 이전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산 1번지 채석장에 돌아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 그래도 자연에 남아있었던 거니까 온기, 촉각적 심상 얘기하죠.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사랑, 평화 같이 나서 이렇게 묶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죠.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산도 잃어버렸어, 사람도 잃어버렸어. 사람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쫓기는 새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되면서 우리가 본질의 가치, 생태적인 가치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갑시다. 가시리로 가볼까요? 9-1단원. 자, 기본 개념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빨리 가려고. 자, 가시리는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잘 알고 계시죠? 고려시대 때 민중들에게 유행했다가, 평민들한테 유행했다가, 네, 조선이 들어서면서 조선의 궁중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죠. 자,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삼음보의 음보율, 세 마디를 끊어 읽는다고 하셨죠? 네, 그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3, 3, 2조의 음수율, 그 다음에 후렴구의 존재, 뭐 등등 되게 많은 얘기들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잘 엮어보시고, 기본 특성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아주세요. 제발 좀. 자, 시로 갑시다. 가시리 있고 나난. 사실 이 가시리는
가실이 있고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냥 일부를 가지고 온 거라서 사실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나는도 해석할 필요가 없죠. 요건 여음이죠. 요건 운율 때문에 붙인 거고 요거는 여음입니다. 좀 달라요. 가실이 있고는 의문문이에요. 갈 겁니까? 버리고 가실이 있고 여기를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 겁니까? 버리고 가실 겁니까? 역시 나는도 여음이고요. 위 증절과 대평성 됐을 때 이 대평성대는 왜 쓰였다고요? 이게 바로 궁중학의 근거. 궁중학 아니면 이런 얘기 쓸 이유가 없겠죠. 자, 이 전체적인 정서는 원망이라고 합니다. 날 버리고 갈 거냐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날러는 어디 살라고?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역시 여음이고요.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는 거냐? 여기 있던 내용이 좀 더 확대되었다, 확장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원망 곱하기 원망의 강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잡사와 두어리만은 난 잡아두고 싶지만 실제 소망이죠. 이게 속마음이죠. 속마음. 난 실제로는 어쩌고 싶어요?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누가? 주체? 임. 임이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리을세라 뭐 하는 애요? 뭐뭐 할까? 두렵다. 안 올까? 두렵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 본심은 뭐예요? 본심은 잡아두고 싶은 게 본심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잡았다간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내준다 이거지. 자, 마지막 여기가 이제 체념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서로님. 이거 두 개로 해석하는 거 알죠? 서러운 님 혹은 서럽게 하는 님. 근데 주체 묻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서러운 님일 때 주체는 누구예요? 서럽다의 주체는 임이죠. 근데 서럽게 하는 님일 때 주체는 서러움의 주체가 화자죠.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말장난으로 바꿀 수 있어요. 보내 앞나니 보내드릴 테니까 나는 역시 여음이고요. 가시난다 도쇼쇼쇼. 요게 이제 핵심이죠. 뭐예요? 소망이지 소망. 이게 미래지향적인 거야. 요 나는도 여음이고. 봐봐. 원망했어. 원망이 고조돼서 체념했어. 하지만 여기서 소망으로 끝나잖아. 이 시적 화자는 어떤 거야? 자신의 그 마음을 극복했어. 아, 꼭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미래지향적이라는 설명도 가능해요. 우리가 꼭 긍정적인 미래로만 끝나야 미래지향적인 게 아닌 거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이 달라지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가실이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 송민곡 넘어갑니다. 자, 송민곡도 기본은 얘기합시다. 가사. 가사는 시조의 확장 버전. 시조랑 어떤 점이 같냐면 사음보가 같아요. 네 번에 끊어 읽는. 그 다음 3, 4조 혹은 4, 4조의 음수율도 같아요. 그 다음 종장이 3, 5, 4, 3의 음수율로 되어 있는 것도 대략적으로 유사해요. 사실 우리가 가사는 형식은 운문의 형식, 내용은 산문의 내용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래서 얘는 운문의 형식을 가진 교술갈래라고 봐요. 수필이지 수필. 그러니까 내용상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니까 여기는 송민곡도 유사합니다. 송민곡은 이제 여성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이런 내용들로 진행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여인 1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녀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1로 갑시다. 여인 1이 얘기합니다. 1, 뒤로는 1, 2로 표시할 거예요. 대가는 겨각시, 저기 가는 저각시, 저각시가 바로 누구야? 여인 2죠. 본 듯도 한데이고 너 본 것 같기도 하고 나 천상 백옥경 어디에요? 임금이 사는 궁궐을 뜻하는 표현이죠. 혹은 광상제가 사는 곳이니까 얘네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모티프를 갖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걸 적강이라고 불러요. 어찌하여 이별하고 드문 법칙이네. 해다저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나고. 해다저 저문 날 쓸쓸한 분위기 형성합니다. 누구를 보러 가시난고? 의문문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표현법 두 개가 대구하고 설이라고. 근데 설이는 무조건은 아니고 설이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여인입니다. 어와 내여이고. 아하. 어와 내여이고 할 때 내가 바로 누구야? 여인 1이지. 서로 줄러주잖아. 서로. 이내 사설 들어보.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얼굴 알죠? 의미가 축소된다 너. 이 거동 행동이 임괴함 즉 사랑받을 만 한가마는 아니란 얘기야. 부정이야 부정. 내가 사랑받을 만 한가마는 사랑받을 만 했겠니? 뭐 이런 거야. 아니란 얘기야.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너로구나. 등용해 주셨다는 얘기죠. 여기 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이래야 교태야 아양 부리고 교태 부렸구나. 어지러이 하뒀던디 어지럽겠구나. 반기시는 낯빛 낯은 어디? 얼굴 안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 단어가 의미가 축소되어서 이 단어를 대신하게 된 거지 지금은. 낯이란 단어 잘 안 쓰잖아요. 낯빛이 붉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잘 안 쓰니까. 내와 어찌 다르신고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습니까?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 앉아 해야하니. 이런 거 대구야.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해야하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여시니 산처럼 쌓였다 이거지. 하늘 희라 원망하며. 자꾸 이거 얘기하고 싶다. 히읗 종성치한. 보여요? 하늘 희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서리법. 이렇게 끊어진 건 대구법. 그쵸? 뭐 요런데 내와 어찌 다르신 것도 대구법. 아까 내가 이거 설명 안 했나? 누를 보라 가시난고는 대구 서리법이 아니다 이거. 이거 진짜 질문이잖아. 물어봤더니 대답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서리법이 아니야. 조심해. 서리법이라고 하면 큰일 나 이거. 자, 서러 풀태이니 조물의 탓이로다. 서러서 풀어야니까 조물주 탓이다. 알죠? 이거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랬더니 여인 일이 다시 얘기하죠. 글난 생각 마오. 그랬더니 여인이가 대답하죠.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고. 님을 매셔있어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같은 얼굴은 되게 약한 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편하실 적이 몇 날일꼬 몇 날이나 될까나 몇 날 안 될 거다 이런 서리법인 거지. 춘한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농천은 위라서 매셨난고 두 줄이 대구가 되는 건 형식으로 보일 거고요.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가을의 날과 겨울의 하늘 누가 매셨을까 역시 서리법. 죽조반 조성묘에 니에와 같이 세신한가.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 아침 저녁으로 먹는 밥. 요 묘 조심하세요. 아까도 묘 있었지. 이 묘와 이 묘는 서로 다른 묘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요거는 산이고 요거는 밥이야. 옛날처럼 세시는가 의문문입니다. 기나긴 밤에 잠은 어띠 자신한고 역시 의문문입니다. 서리법이 들으란 얘기야.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하자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인마 사람 올까 서리법.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자 말고 서리법. 잡거니 밀거니 높은 뇌. 오케이 좋아요. 높은 뇌. 괜히 바꿨다. 높은 뇌 좋아요. 히? 여기 히읗 왜 나왔지? 얘도 히읗 정성치현이다. 얘도 히읗 정성치현이야. 자,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인고. 대구 서리. 산천이 어둡거니 이를 어디 보면 지척을 모르는 천리를 바라보랴. 대구 바라보랴 서리. 그리고 산천이 어두워서 1월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1월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지척을 모르는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는 어디? 임금 계신 한양.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죠. 가자. 차라리 물가 장소 이동했습니다. 아까 어디였어 장소? 높은 묘였잖아. 높은 묘에서 물가로 이동한 거야. 한 페이지에 쓰기 좋은데. 백길이나 보자니. 백길 소식 오는 길을 보는 겁니다. 자, 사실 이런 데도 히읗종성체험처럼 보여요. 이런 애들 많아요 생각보다.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도이고 바람 불고 물결 쳐서 어수선하게 됐네. 앞에는 뭐 있었지? 내가 체크 안 했구나. 구름과 안개가 있었지. 구름 안개 전부 다 뭐예요? 장애물이자 좀 더 확장하면 간신. 여기도 마찬가지. 바람과 물결도 장애물이자 좀 더 확장하면 간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난고. 보이시나요 이것도? 된대이고 된대이고이기도 하고 여기는 대구이기도 하고. 사공이 없는 상태로 빈배만 있는 거? 여러분들은 이거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안 했다고 했으니까 넘어는 가는데 분위기 형성하는 소재로는 체크해 주셔도 괜찮아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지는 해 분위기 형성하죠.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이고 모첨 찬자리 장소 또 이동. 물가에서 모첨으로 이동.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방벽청등은 눌리하여 밝았난고. 방벽청등도 마찬가지 빈배랑 비슷한데 얘도 분위기 다운시킵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가며 내려가며 산에 갔죠. 해 뜨며 방황하니 물가 갔죠. 오늘 하루 종일. 적은 덧 역진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을 잠깐 드니 나도 잠자고 싶다. 자, 풋잠이에요. 풋잠. 정성이 지극하야 꿈에 님을 보니 잠을 자니까 꿈을 꿨지. 님을 봐왔어. 소원 성취했네.
옷 같은 얼굴이 아까는 물 같은 얼굴이었죠. 이번에는 고우신 얼굴이에요. 반이나마 늙어서라. 이때 이나마는 넘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 넘게 늙어버리셨대. 되게 멋지신 분인데 늙어버리셨네. 마음에 먹은 말씀을 슬카장 살자니 슬카장을 실컷 얘기하려고 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해 목이 주참해 하니 오전된 개성에 잠은 어떻게 깨뒀던고. 말씀해요 못해요? 못해요. 깨뒀던 거랑 같이 세트로 서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이 매서 말도 못했어. 오전된 개성이 나를 방해했어. 어와 허사로다 감탄사.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서리법. 결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네, 가엾은 불쌍한. 잘 알고 있죠? 그림체. 왜 그림체겠어? 잊었을 것 같아서. 그림자 플러스 이야. 얘도 주격조사야. 그림자가 날 좇아할 뿐이로다. 날 따라갈 뿐이로다.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 낙월이나 되어이셔 님 겨신 창 안에 번듯이 비체리라 했어. 안도 보여요? 히읗? 히읗 정성찬? 근데 니네 이거 알아? 안 더하기 밖은 안팎이지? 남아있잖아. 히읗 정성찬이야. 자, 번듯이 비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죽어서 낙월돼서 소국 쪽으로 가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얘가 뭐라 그래요? 여인일이 각신님 여인이지. 다리아카니아 구잔비나 되셔서 요건 요렇게 체크할까? 달 말고 구준 비되라고. 달은 소극적이야. 얘는 적극적이야. 얘는 직접적이기도 해.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비나 되렴 이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엔 얘기를 꺼내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위로했어요. 마지막 또 위로, 격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송민국은 충신연주지사라고 부릅니다. 충신연주지사는 충신이 연주, 임금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데 보통 이제 이렇게 쓰는 얘기들은 유배 같거나 아니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발령 났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 정철 아저씨는 여기 가기 전에 관동불곡이라고 이미 그렇게 썼던 걸 하나 써서 갔었어요. 자, 요거 가기 전에 여기에 그것도 나오죠,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먼후일. 먼후일은 반어 잘 기억하시고요. 역시 진한 그리움을 담고 있어서 사실은 세 편의 시가 비슷해요. 가시리, 송민국, 그 다음 먼후일, 기본적으로 남녀간의 애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소재로 들어가면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돼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문학들 빠르게 볼게요. 다 잘 알고 있죠? 제한능력자 제도에 대해서 가봅시다. 제한능력자 제도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네, 의사무능력자란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처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미성년자도 있죠. 본문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본문 내용만 보면 금방 돼요. 이미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제한능력자 규정되어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뒤로는 사실 별로 안 나오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지죠. 근데 플러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뭘 했을 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 단독적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금전 관련된 계약. 이 계약을 했을 때 이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능력자제도야.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제도의 핵심은 취소권이에요. 취소권. 이게 이제 제도고. 근데 이렇게 하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잖아. 그러면서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누구 한쪽을 편들어주면 안 되는 거니까 상대방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구성이 세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확답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 이게 확답 촉구권은 확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살 건지 안 살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라는 걸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둬서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답변하지 않으면 끝! 취소 불가. 그러니까 취소권이 취소되는 거야. 취소권이 없어지는 거야. 확답 촉구권에서 확답을 요구했는데 확답이 없으면 정리를 해드릴까요? 이거 빼고 확답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취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 확정돼 버리는 거지. 근데 이 확답이 없다라는 얘기는 확답을 이걸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냐면 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제한 능력자의 보호자가 하거나 아니면 제한 능력자가 어떻게 됐을 때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뭐가 되면 성인이 되면 가능해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걔한테도 할 수 있어요. 빨리 확답해. 너 성인 됐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 철회권은 뭐냐면 자 계약 당시에 쟤가 제한 능력자인 걸 몰랐어. 응? 쟤가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어 나. 제한 능력자였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 몰랐기 때문에 계약 철회야. 없었던 것으로 철회할 수 있어요. 가능해.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거절권. 이 상대방들은 전부 다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거절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인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핵심은 얘는 또 뭐냐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단독행위는 뭐 하는 거냐면, 지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행위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문의 밑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없는 건데 물건 들고 돈 내놓고 도망가 버렸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게 했다면 나 안 해. 난 너 미성년자라서 안 팔 거야. 뭐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독행위를 했을 때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철회와 거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철회는 이거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철회는 모르고 있었던 건데 거절은 알고 있었어도 상관없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확답 촉구권은 당연히 알든 모르든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철회권만 몰랐을 때가 가능한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죠.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썼다. 그럼 철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어느 한쪽만 보호하는 게 아닌 거죠.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제한 능력자만 보호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상대방들을 거꾸로 제한 능력자가 보호를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 상대방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권한들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장단, 제일 쉬운 거다. 제일 쉬운 거. 장단. 자, 장단의 개념과 요소. 장단은 국악의 장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국악의 장단은 뭘로 친다고요? 장구로. 일정한 주기로 소리, 길이, 강약 이런 게 되풀이되는 거. 자, 장단은 사실 박자나 리듬이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구성 요소는 장구로 된 장단이라서 정간보에 자, 요렇게 칸이 있었고 요렇게 있었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소박이었고 이 전체 세 개 박이 대박이란다. 보통 박이었죠. 대박이래. 막 나온다 이제.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실 여긴 너무 쉬운 거라서 요 정간보 들어가는 요 방식만 알면 되잖아요, 사실. 그쵸? 자, 정간보에는 이렇게 칸 안에다가 뭘 집어넣기도 해요? 그림으로 집어넣는 건 장단의 부호죠, 부호. 부호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거는 구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한 칸이 들어있으면 한 박인 거고 요 뒤에 빈 칸이 들어있으면 요게 그대로 이어져서 두 박이 되는 거죠. 두 소박이지 정확하게. 그래서 얘는 자 끊어볼까요? 끊으면 이렇게 한 보통박, 이렇게 한 보통박, 이렇게 한 보통박이고 아는 사람이 이게 국거리 장단이라고 알겠지만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장구 장단을 두 개를 친다고 했잖아. 채로는 채편을 치고 손으로 북편을 친다고 했죠. 근데 요 구음 기호가 그대로예요. 채편을 치는 건 채가 반듯하게 생겼을 거니까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지 기본적으로. 반듯한 기호를. 채편처럼 생긴 기호를. 그다음에 손으로 북편을 치는 건 동그란 기호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북편만 치는 게 쿵이잖아 이게. 그 다음에 얘는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건. 이렇게 한 달 떨어져 있는 게 동탕 치는 거니까 기덕.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떼구르로 굴리는 거니까 더러러러.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쿵 안에 요게 들어있으면 덩. 얘는 뭐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처럼. 이건 뭐 외울 것도 없다 사실은. 본문에 어차피 나올 거라 상관없는 거지. 자, 점의 길이도 되게 중요했어요. 점의 길이는 뒤에 빈칸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였고요. 빈칸을 보면 여기 지금 두 소박이죠. 더러러 두 소박, 그 다음 여기 쿵 두 소박, 그 다음 여기 더러러 두 소박. 이렇게 될 거야. 각각의 소박이 두 개가 있는 게 4개 나오는 거니까.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점의 길이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주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써먹을 수 있다고 했어. 변주는 인정한다고. 우리나라는 원래 틀에 박힌 것보다 살짝 변형이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 칠 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채로 채편을 치는 건, 자, 가죽이 어디를 쳐요? 중앙 부분. 그래서 복판을 치는데, 얘는 복판을 치는 건데, 소리를 작게 내야 될 때 어디를 쳤더라? 복판이 아니라 변죽을 쳤더라. 얘는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복판인데, 여기를 치더라. 여기를 치면 소리가 더 작게 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손으로 보통 북편을 치는데 만약에 소리가 세져야 될 때 서로 다른 경우야. 얘는 작아져야 될 때 변죽을 치는 거고요. 얘는 소리가 세져야 될 때 손 대신에 뭘 쓰더라? 손 안 쓰고 궁채라는 걸 써서 하면 소리가 훨씬 커지더라.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장단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장단은 뭐 시간을 안배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분위기를 끌어나가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장단 알면 이해도 쉽더라. 이렇게 얘기 정리해 주면 되죠. 가장 쉬운 부분이고요. 네, 나오면 좋고요. 자, 그 다음 포틀레치에 대한 레비스트루스의 관점. 물론 앞에 다른 철학자들의 관점도 있습니다만 레비스트루스의 관점이 핵심일 거예요. 그래서 확인합시다. 포틀레치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선물 방식이죠. 사람들한테 너무 과한 선물을 주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막 파괴. 과시야, 일종의 과시. 근데 이걸 받은 손님들은 돌아가서 다시 뭐래요? 복수를 준비하죠. 복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걸 초기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봤다고요? 비합리적 행위라고 봤어요. 하지만 후대 인류학자들, 특히 모스를 비롯한 모스하고 레비스트루스죠. 사실 여기 두 사람. 모스, 그 다음 레비스트루스.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봤다고요? 호혜적 교환이라고 봤어요. 호혜적 교환. 자, 호혜적 교환이라고 봤는데, 자, 요 두 가지는 느낌이 좀 달라요. 비합리적 행위라는 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이 호혜적 교환은 아마 반대가 등가 교환이 아닐까 싶은데, 시기와 대가가 불분명한 교환이에요. 불분명하지만 돌려받긴 해요. 무조건 돌려받긴 해. 그게 호혜적 교환인데, 실제로 후대 인류학자 중에서 모스는 이걸 뭐라고 평가한 거냐면, 돌려줄 시기를 우리가 특정하진 않고 돈도 아니지만 결국 이건 돌려주는 거니까, 결국 돌려주는 거니까 모스는 이건 집단 간의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레비스트루스는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얘가 호혜적 교환을 유대관계를 업하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레비스트루스는 그 호혜적 교환을 뭐라고까지 하냐면 사회 구성 원리로 받아들여요. 앞에 약간 비약이 있어서 글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쉬운 게 뭐냐면, 원래 레비스트루스가 얘기했던 이 사회 구성 원리에서 가장 핵심 뭐냐면 친족 간 결혼 금지거든요. 근데 친족 간 결혼 금지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요게 바로 포틀레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건 다른 부족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인데, 포틀레치는 다른 부족과는 해야 돼요. 같은 친족과는 이미 친해요. 할 필요가 없어. 유대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가까운 친족 안에서 결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야 다른 부족과 결혼을 하고, 그럼 그 부족과의 포틀레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게 돼요? 유대관계를 업시킬 수 있게 되지. 아하. 그래서 이게 생긴 거다. 포틀레치 때문에 이게 생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결국 쌓여서 이러한 규칙들이 여러 개가 쌓이면 결국 뭐가 돼? 이게 문명이 되더라. 그러니 모든 것은 사회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바로 구조주의인 거야. 그 전까지는 인간이 주체성이 있고 개별자고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개별적인 존재고. 그런데 구조주의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은 사회 구조 안에 들어있는 존재고 인간이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했다는 건 그 구조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실 여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를 제대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주의에 의해서 인간은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의 행위들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포틀레치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문명화된 사회니까. 자, 마지막 비문학 지문.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 및 특성. 나는 이제 지겹습니다. 친환경차의 등장 배경. 네,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종류 3가지였죠.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밑에 있네. 괜히 썼다. 자, 그 다음 장점. 장점 뭐예요? 가장 간단한 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서 그냥 나와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지. 또 한 가지 뭐였더라?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고. 얘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 왜? 회생제동장치를 사용하거든. 브레이크 밟을 때 제동장치. 브레이크 밟을 때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좀 더 축적하는 겁니다. 자, 친환경차의 구동 원리가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출발할 때는 내연기관으로 출발하고 그 다음 주행 중에는 내연기관과 모터를 적절히 사용한다고 했어요. 전기차는 출발할 때도 모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터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얘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따로 충전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수소전기차는 당연히 출발할 때 모터로 출발하는데 얘는 당연히 배터리도 있겠죠. 하지만 얘는 배터리가 조그맣고요. 기본적으로는 연료통하고 뭐가 담겨있는? 수소가 담겨있는. 연료통은 얘도 있다. 하이브리드 차도. 수소가 담겨있는 연료통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전지가 있어야 되지. 물론 얘도 배터리가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배터리는 남는 거 충전하는 정도의 작은 배터리가 되는 거지. 자, 실제로 전기차는 모터만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출발할 때도 모터, 주행 중에도 모터. 그 다음에 수소전기차는 수소가 있다 뿐 수소를 통해서 연료전지에서 발전하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음 과정은. 근데 하이브리드 차는 조금 달라요.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으로 출발해요. 일단 출발은. 전기로 출발할 수가 없어요. 전기로 출발하는 건 플러그드인이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내연기관은 출발할 때는 내연기관을 쓰고요. 그 다음 주행 중에는 적절히 알아서 쓴다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구동 원리는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근데 이 글의 핵심은 바로 연료전지였죠. 수소전기차의 핵심 포트, 연료전지. 이 연료전지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연료전지의 원리가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바라봅시다. 우리가 연료전지는 수소가 들어가는 부분은 뭐였어요? 양극이었냐 음극이었냐 수소는? 수소가 들어가는 부분? 음극이야. 여기가 음극. 여기가 양극. 그 다음 여기로 산소가 들어오고 자 여기는 공기 중에서 산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수소가 들어가는 건 연료죠. 연료 탱크지. 그리고 이게 연료 전지야.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은 얘네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뭐가 못 통과하겠더라? 수소가 음극으로 들어오면 얘 뭐 돼요? 수소가 음극에 들어오면 전기를 얻어요.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전자를 얻어 잃어.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잖아.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래서 여기 전자가 빠지고 일로 그 다음 여기에 뭐가 가요? 수소 플러스 이온이 가요. 수소 이온이. 수소 이온은 여기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전자는 통과하지 못하고 외부 회로를 돌죠. 외부 회로를 돌아서 여기서 뭘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 여기서 H 플러스는 쭉 이동해서 자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산소 쪽으로. 산소 쪽 딥으로 이동하고 이 산소는 자 산소는 가만히 있어요. 산소 쪼개져요. 산소는 어떻게 돼요? 산소는 어떻게 되나요? 산소는 O인데 이 O는 이 외부 회로를 통과해온 전자를 만나요. 만나면 O- 산소 이온이 되죠. 그 다음 이 산소 이온은
여기를 넘어온 H 플러스 H 이온과 만나요. 수소 이온과 만나요. 그러니까 H 플러스가 O 마이너스하고 만나죠. 물론 화학식은 조금 다를 겁니다만 이렇게 만나면 결국 H와 O가 결합해서 H2O. 결국 물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산소가 들어가서 수소가 들어가서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 물 나오는 걸로 끝나요. 불칠물질이 물밖에 없어. 수소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요 공기 중에서 요로 들어갈 때 연료통에 들어가는 공기는 무조건 정화하게 돼 있어요. 필터로 정화를 한다고. 그래서 공기 정화를 하고 다니는 거야. 공기청정기 돌아다니는 거랑 비슷해. 그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성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전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수소전기차의 장단점 별거 없습니다. 장점은 일단 뭐 오염 없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밀도가 높더라. 에너지 밀도가 3배나 돼서 에너지 효율이 되게 좋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오염물질 나오지 않고 심지어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형상이 있더라. 이런 정도 정리해주면 되고요. 단점, 제일 핵심이 뭐예요? 비싸. 뭐가 비싸? 요거. 그러니까 연료전지 속에 있는 고분자 전해질막하고 백금 요 2개가 너무 비싸. 그래서 제대로 처리하기는 어렵더라. 나중에 이게 좀 싸지면 좋겠죠. 한 가지 더.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어. 위험해. 그 얘기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법, 화법, 작문은 넘어갔어요. 그거까지 보기에는 좀 분량도 그렇고 거기는 사실 말만 많고 여러분들 한 번만 쭉 봐주시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내용 잘 정리해서 마지막에는 학교 필기 위주로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위주로 쭉 정리하세요. 그게 항상 여러분들 보시는데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문제 똑바로 보시고 왼쪽에 지문,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구나. 지문 잘 보시고 지문에서 근거 하나씩 확인하고 푸세요. 실수가 제일 뼈 아파요. 제발 그러지 않도록 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웃는 얼굴로 만나도록 해요. 화이팅! 시험 잘 봐요.